더 스테판 9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반주 아닌가요? 반주니까 또 김 차장님은 네, 요즘 좋은 소식들 많아서 네 잘 지냈습니다.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뭐 재미난 이야기 있을까요? 예, 북에서 스키장을 건설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키장. 네, 예. 저도 스키 타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예, 어떤 얘기인지. 그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네. 예, 그거를 올해 안에 건설하자라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호소문이 발표됐어요. 예, 스키장 건설하는데 네. 전 군대와 인민을 대상으로 호소문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되게 독특하고 네. 그리고 이게 아주 그 스키장뿐만 아니라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아주 큰 규모의 레저 시설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보통 이 스키장 건설하는데 10년이 걸려도 해낼 수 없는 그런 대공사를 네. 올해 안으로 세계적인 스키장을 건설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인상적인 것 같아요. 마식령은 어디쯤에 있나요? 원산 근처고요. 이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군대와 인민들을 총동원한다. 이거 북 역사에도 없는 일이고 인류 역사에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북미 반미 대결전이 끝났다. 끝났으니까 군대와 인민을 이렇게 동원하죠. 스키장이에요. 네, 그렇죠. 중공업, 국방공업은 말할 것도 없고 경공업, 농업도 아니에요. 예, 레저예요, 레저. 그래서 스포츠, 레저에 군대와 인민을 총동원한다. 네. 이것은 상반기 2013년 대결전이 마무리 단계다. 사실상 끝났다라는 선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마식령 스키장을 사회주의 강성 국가의 한 징표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주의 강성 국가라는 것은 국방공업을 비롯한 중공업이 강하고 경공업과 농업도 강한, 그래서 군사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가 해결된 그런 사회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강한 국가를 말해요. 교육도 들어가고 보건도 들어가고 뭐 과학도 들어가고 예술도 들어가고 합니다만은 네. 스포츠, 레저도 들어가요. 그 이번에 이미 끝낸 그 스키장 주로 길이가 1000여 킬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그 인민들도 있지만 청소년들에 많이 또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크게 만드는 것은 무슨 올림픽이라든지 국제 행사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네. 많은 인민들,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인민들이, 군인들이 이 한꺼번에 동시에 자유롭게 특히 겨울철에 그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네. 그리고 스키는 이 건강에도 매우 좋은 운동이죠. 그리고 사실 그것이 유사시 겨울철에 무슨 이 전쟁이 진행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네. 상당히 또 중요한 그 이동 수단이기도 해요. 이동수단. 그리고 거기가 경치가 참 좋답니다. 원산을 동해안을 바라보니까 네. 동해안을 바라보면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스키를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인상적인 건데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예. 네. 거기에 맞물린 계획이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그 맥락이 있어요. 나는 오늘 무슨 재미난 얘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재미난 얘기는 아닌데 이야기거리는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1994년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 당시 대통령 간의 그 순회회담에서 네. 북이 6.15 공동선언, 즉 2000년 6월 15일 날 합의했던, 그러니까 당시는 7월 달에 있으니까 뭐 7월 며칠 공동선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이 당시 94년 7월 달에 발표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북이 분단 50년이 되는 1995년을 통일 희년으로 선포를 했었고, 네. 95년이요. 예. 그리고 당시는 또 클린턴 정권 시절이에요. 민주당.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화 노선이었죠. 그러니까 2000년대 김대중 정권 했을 때는 부시 정권이었잖아요. 상대적으로 대결 노선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엇박자를 놓으면서 2000년대 어려웠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그 클린턴 정권 시절에 북미 제네바 합의까지 이루어지는 조건 하에서 예. 순회담이 이루어지고 6.15 공동선언 같이 발표됐으면 틀림없이 2002년 월드컵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주최할 수 있었다. 예, 네. 한일 그래서 그- 월드컵 대신에 예, 그 제안을 갖고 있었어요. 음. 예, 북이 그 제안을 갖고 있었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과 일본이 공동으로 한다. 북은 제외하고 이게 월드컵의 평화라는 그 기치에 맞게 하려면 분단이고 언제 전쟁일지 모르는 코리아 반도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게 맞죠. 그렇죠. 기형적으로 된 거죠. 남과 일본이 공동 주최하는 것은. 네. 서거 직후에도 북이 그 회담의 가능성 그리고 공동 개최의 가능성을 보고 계속 대화의 문을 두들겼는데 네. 김영삼 정권이 한사코 거부하고 예. 대결 노선으로 전쟁 노선으로 갔었죠. 네. 그게 90년대예요. 소련 동구처럼 압박하면 경제난 식량난을 겪으면서 무너질 거라 본 거죠. 물론 그 정반대였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마식령 스키장 건설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과 함께 그때쯤 되면 남과 북의 사실상의 공동 개최 동계 올림픽이 평창만이 아니라 마식령에서 함께 진행된다는 얘기죠. 네. 아, 이거 네. 청기누설 아닌가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예. 우리가 워낙 많은 걸 누설해서 야 우리 저기 김 차장 순발력 좋네. 계속 나오게 해야 되겠어. 아, 고정입니다 이제. 네. 오늘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리하면 2018년 이전에 남북 관계가 동계올림픽을 공동 개최할 정도 수준의 관계가 된다. 이것은 낮은 단계 연방제 수준 또는 14선언의 완전한 이행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엉뚱하게 그 지금 스키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코리아 반도의 정세의 초점이에요. 많은 걸 담고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친 북미 반미 대결전은 12 포브스에서 네. 64 마식령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슈퍼 EMP 포브스를 날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네. 마식령 스키장 호소문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 포브스에서 마식령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네. 12에서 64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북의 레저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난 상반기 치열하게 정말 전쟁 직전까지 갔던 북미 반미 대결전의 총하다. 결국 김정일 제1비서 최고사령관의 구상이라는 것은 결국 북미 반미 대결전이라는 것이 전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인민들의 행복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경제 건설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속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국방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죠. 그것이 어려웠던 거죠.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그것도 소련 동구가 무너진 조건에서 중국이 왔다 갔다 하는 조건에서 네. 자체적으로 핵미사일 자유력을 갖추고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 건설한다는 게 힘에 부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정도 단계까지 왔다. 그러니까 북이 국방공업, 중공업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예. 네. CNC 하나로 압축해서 표현하고요. 네. 경공업과 농업에 집중하는 건데 이제는 식량난, 정말 어려운 상황은 지나갔고 네. 대동강 과수농장이라든지 세포 등판에서의 어떤 축산기지라든지 곡물을 비롯한 주식 외에 어떤 과일, 채소, 고기 이런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레저 스포츠까지 보는 거죠. 그런 단계에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4월 달에 보니까 그 종합적이며 다기능적인 봉사기지라고 해서 해당화관이라는 그 사진이 공개됐더라고요. 그 사진 보니까 어떤 여직원이 음식 만드는 사진이 공개됐는데 네. 정말 최고급 호텔 같던데요. 그 사진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돼 있는데 뭐 식사실, 철판구이집, 커피점, 목욕탕, 물놀이장, 이발실, 미용실, 탁구장, 운동실, 체력단련실,
요리 전습에 필요한 이런 시설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어떤 고위층들이나 특권층들만 가는 게 아니라 북의 인민들이 가는 곳이라면은 북이 못 산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김 차장이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만 꼭꼭 집어내네. 난 사실 오늘 재미난 얘기와 관련해서는 빈손으로 왔는데 네. 예, 제가 세계를 좀 다녀봤어요. 예, 그런데 해당 화가는 예, 최고급입니다. 사진만 봐도 네. 그거는 너무나 객관적으로 음. 알 수 있어요. 예, 이제 중국하고 좀 비교를 하면 네. 중국의 베이징에도 그런 고급 식당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건 정말 돈 있는 사람들만 가요. 중국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싼 데는 남코리아보다 더 비싸요. 그래요.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네. 레저도 그렇고 그게 이제 옛날 중국이 아니에요. 맞아요. 중국의 그 베이징의 그 천안문 광장 옆에 동방 신천지라는 게 있어요. 베이징 광장이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뭐 서울역 광장이나 뭐 시청학 광장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시청학 광장 쪽에 더 가깝겠네요. 최고의 중심지예요. 네. 군사 퍼레이드도 벌어지고 중요한 국가 행사도 벌어지고 거기 옆에 어마어마한 이 건물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사당이 한 대여섯 개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6개나. 거기는 물론 젊은 사람들도 가고 이제 중국의 중산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그 물가가 남코리아 물가보다 결코 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코리아와 중국의 경제 상황이나 환율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네. 굉장히 비싼 거죠. 그렇죠. 네. 우리로 얘기하면 뭐 강남, 뭐 청담동 뭐 이렇게 되겠는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나 경기도나 우리 남코리아 사는 사람들이 강남 청담동에 있는 고급 백화점에 그 식당가를 누가 가서 그 마음 놓고 먹겠어요. 중국은 더 하죠. 근데 북은 인민들이 평양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방의 인민들이 평양에 와서 마음 놓고 가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그 공간이 좀 제한되니 모든 사람이 동시에 먹을 수는 없겠지만 네. 요걸 본보기로 해서 지방에도 만들고 더 많이 만들죠. 여기가 그런 요리사들을 길러내는 그런 일종의 교육기관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1% 우리가 가진 자들과 99%의 이제 서민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을 포함한 뭐 동남아시아, 중동,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1% 가진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런 데는. 네. 근데 북은 말 그대로 99% 인민들이 가는 곳이에요. 더 정확하게 하면 100% 인민들이죠. 거기는 원칙적으로 평등하니까 그런 인민들, 평범한 인민들이 가는 곳이에요. 계급이 없죠. 그 계급이라는 말을 가지고 또 이제 설명을 하면 1시간 정도 또 그 상자가 열리는데 다음의 시간 다른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적인 모순은 없어요. 자본가가 없으니까.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계급적 차이는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자본가 계급이 노동 계급을 착취하는 계급적 차별은 없지만 노동 계급과 농민 계급 간의 계급적 차이는 있어요. 근데 앞에는 적대적 모순이고 뒤에는 비적대적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농민을 노동 계급화하는, 다시 말하면 농사를 기계를 가지고 짓는 수리와 전기와 화학화가 함께 가야 되겠죠. 그리고 노동 계급의 의식이 보다 진보적이고 변혁적이고 자주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동 계급은 원래 마크스 얘기는 프롤레타리아, 무산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으로 주권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데 사회주의 나라의 노동 계급은 무상 계급이 아니죠.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인데 그래서 북에서는 무상 계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노동 계급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중국은 좀 교조적이고 좀 뭔가 부족해서 항상 그 표현도
정확하지 못한 게 있는데 거기는 무상계급이라 써요. 정확한 말은 노동계급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그 노동계급은 역사적으로 보면 자신을 해방하려면 다른 모든 계급 계층을 다 해방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외세의 압박에 있으면 그 민족이 다 그 피지배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면 자본가 계급의 노동 계급이 피지배 상태이기도 하지만 네. 농민이라든지 이런 다른 여타 계급이 힘들게 살면 노동 계급이 진정으로 해방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민족적 차별을 없애고 계급적 차별을 없애고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노동의 차이를 없애는 궁극적인 민족 해방, 노동 해방, 인간 해방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철저하게 자주적이고 변혁적인 계급이에요. 그래서 그 노동 계급의 그런 가장 철저하고 변혁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그 의식을 농민들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농업을 기계로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네. 그런 노동 계급의 가장 철저한 자주적이고 변혁적인 사상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북은 그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생산 관계를 바꾸기 전에 생산력을 높이는,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선언하기 전에 네. 그에 걸맞는 농업 생산력을 확보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상 개조를 핵심으로 하는 인간 개조는 됐고, 네. 그리고 사회 개조, 다시 말하면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 맞게 바꾸는 그 목표는 네. 자연 개조, 즉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또한 지금 곡물 위주로가 아니라 과일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북이 도달한 지금 높이 이뤄낸 그 성과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 하죠. 예, 아무튼 좀 통일되면은 꼭 여기 마식령 스키장이랑 해당화관 꼭 가보고 싶어요. 예, 가야겠어요. 예. 통일되면 이를테면 항일 유적지라든지 또 신천의 그 학살지, 미군의 네. 그 만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갈 생각을 먼저 해야지. 네. 어떻게 그 스키 타고 맛있는 거 먹을 생각만 네. 할 수 있지. 대동강 맥주집인가 거기도 가야 되는데. 뭐라고요? 대동강 맥주집인가 거기도 가봐야 돼요. 예. 절대 굽히지 않고. 네. 예. 소연님께서 아까 포브스에서부터 마식령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과 북의 당국자 간 회담이 잡히고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해설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해까지는 군사적 대결 국면에서 외교적 대화 국면으로 전환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오늘은 전환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드디어. 예. 어제 6월 6일, 오늘 6월 7일 그 북과 남 사이의 당국자 회담과 관련된 합의가 완전히 그 본 궤도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북이 남에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제안들을 다 받았고요. 예. 네. 6.15 공동선언 그 민족 공동 행사와 이제 7.4 기념 행사를 이제 새로 제안했는데 예. 네. 남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남이 장관급 회담을 제안했고요. 예. 거기에 그 북이 그 장관급 회담 내용까지 포함해서 논의하는 실무 회담을 네. 개성에서 열자고 제안했고 예. 남이 다시 판문점으로 수정 제안했죠. 예.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 일이 되는 모양이다. 이거는 하루 만에. 확실하게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네. 좀 약간 이건 뭐 논외일 수도 있는데요. 그 6월 1일 날 그 김정은 제1비서가 오성산 시찰을 했다고 이제 언론에 쭉 나왔는데 350m까지 전방으로 왔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오성산이 좀 가는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뭔가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이후에 좀 그래서 제안들을 하지 않았나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그냥 궁금했던 건 이 오성산이 가진 좀 의미를 잠깐 해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대목을 지적했고요. 지금 사회자는 이제 서론 총론격인 그 질문을 했는데 네. 좀 느닷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 오성산에 올라가서 김정은 제1비서 최고사령관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오성산 구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당국자 간의 대화를 비롯한 네. 전반적인 그 흐름들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성산에 올라서 그 구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최근 오성산에 올라서 한 구상은 무엇인가? 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난 뒤에 덧붙이는 얘기로 훌륭할 것 같은데 먼저 얘기를 하면 예. 네. 지금 국면은 대화 국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는 외교고 네. 남북 간의 관계에서는 통일이에요. 남북 간에는 외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군사적 대결 국면에서 외교적이고 통일지향적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런 그 대화 국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선군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성산은 선군의 산악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0년대 정말 비장한 각오로 오성산에 올랐는데 오성산이 올라가려면 100몇십 개 구비를 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구비에서 잠깐 삐끗하면 천길 낭떠러져요. 실제로 북의 정론에서는 그 낭떠러지까지 차가 밀려가지고 그걸 뒤에서 밀었는데 그 낭떠러지하고 차하고 간격이 30cm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운전사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웃으면서 김정일 국방이 직접 차를 몰면서 뭐 동지의 노래 이런 노래를 틀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그래서 이북의 군대와 인민들은 오성산 하면은 다 가슴이 뭉클하고 울고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성군혁명을 개척했다. 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오성산은 선군이고 혁명이에요. 이건 군으로 나라를 지키고 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통일도 이루고 세계의 자주화도 이루겠다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다짐이고 그걸 계승하겠다는 김정은 제1비서 최고사령관의 다짐이에요. 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지금 당국자 간 그 대화라든지 또 여러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칫 이제는 총 놓고 말만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군대와 인민들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예요. 기본은 변함이 없다. 예. 네. 언제든지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나라를 고립시키고 압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군을 강화하고 선군의 기치를 들고 나라의 방위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 통일혁명, 세계자주화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의가 비껴 있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에요, 정 실장. 예, 역시 정 실장님. 네. 물론 그런 의도로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이 9일 판문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북의 대화 제의에 남이 화답한 데에 대해 북이 다시 답변하면서 기대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잘 될 것으로 전망해도 되겠습니까? 예, 잘 될 겁니다. 사실 그 조짐은 이미 나왔고요. 네. 이북의 그 최용의 특사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화를 하겠다. 중국의 체면을 세워준 거죠. 네. 이른바 대국의 체면. 네. 그거밖에 없어요, 중국. 이제 달래면서 가는 거죠. 예. 이미 북이 다 마음을 먹고 모양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월 29일 북이 미국에 평화협정을 직접적으로 촉구한 건데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5월 31일 북이 남해 당국의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이행할 것을 직접적으로 촉구한 거죠. 우리가 지난해에 다 지적한 것들인데 예. 이것은 북이 국면 전환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짐들이고요. 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며칠 뒤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 흥미있는 거는 이 즈음의 그 박 대통령의 발언들이에요.
뭐 통일부 장관도 그랬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네. 당국자 간의 회담하자 이런 거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 뭐 신뢰 프로세스도 얘기하고 신뢰 프로세스는 아직도 그게 무슨 신뢰고 무슨 프로세스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보기에는 이명박의 그 비핵화 개방 3천과 별 다른 게 없는데 문정인 교수 같은 사람은 좀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제 대선 전 공약으로 얘기한 거고 미국 가서 발언한 거는 좀 초점을 좀 달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하면서 좀 낫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좋게 생각하면 박 대통령의 그 화법 간단히 얘기하는 거고 네. 예. 그다음에 상황 변화에 맞게 이제 내용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또 상대에 맞게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하거나 이제 생략하거나 이런 정도로 읽으면 네. 긍정적이죠. 그 말 그대로 정말 신뢰를 구축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누가 예. 반대하겠어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 북이 전격적으로 당국자 간 대화를 제의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남의 요구들을 다 받아들인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남이 또 갑자기 장관급 회담을 제안하고요. 장관급 회담이 뭡니까? 순회 회담. 네. 북의 제1위원장과 남의 대통령이 만나는 예. 그 전 단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네. 또는 그 장관급 회담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풀자 이럴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남에서는 그 북의 김양건 부장이 내려오길 바라는 그런 네,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흘리고 있죠. 네. 실제 4월 8일 날 그 담화로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를 선언한 사람이 김양건 부장이기도 하거든요. 예. 네. 대남 사업을 지금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장관급 이상이죠. 남에서는 좀 더 급이 높고 중요한 사람이 내려왔으면 하는 얘기인데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북에서는 이거 몇 년간 장관급 회담이 없었는데 그 갑자기 그것도 며칠 뒤에 하자고 하니 그 진위와 함께 여러 가지 그 준비도 있고 그러니까 실무회담을 하자 이렇게 예. 또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이것도 긍정적이에요. 북이 개성공단 얘기하고 남은 판문점 얘기하고 근데 이제 어떤 장소나 이런 거는 부차적이니까 어디서든 간에 그 실무회담이 이루어지고 장관급 회담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이미 당국자 간의 대화의 물꼬는 튼 거거든요. 네. 근데 초점은 남 당국자의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이행 의지와 담보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예.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는 일이 반복되겠죠. 네. 그것을 북이 아직 못 믿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남을 어떻게 믿겠어요. 네. 같은 당이고. 예. 네. 또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들, 대통령 되기 전이든 후든 발언한 내용을 볼 때 불신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국자 회담이 대담하게 제안되고 원만하게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에는 그 배경이 있겠죠. 그것이 첫 번째는 북미 간의 예. 특히 상반기 군사적 대결을 통해서 네. 기본 구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또는 통일지향적인 대화라는 것은 네. 군사적 대결의 결과예요. 그 힘의 대결에서 이미 형성돼 있는 그 구도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비준이 없이는 남이 이렇게 못 움직인다는 거고 미국의 그 비준은 북이 받아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비공개 경로죠. 네. 오바마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없지만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이행하겠다라는 의지와 담보는 장관급 회담으로는 어림없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이 합의한 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깬 거 아닙니까? 예. 네. 그거를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장관급들이 합의해서 되겠어요? 더구나 상반기에 군사적 대결 상태가 정말로 전쟁 직전까지 갔거든요. 가장 최악의 상태까지 갔는데 네.
그러니까 장관들이 만나서 합의하면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가들이 믿겠어요? 다른 나라 자본이 믿겠어요? 언론이 믿겠어요? 국민들이 믿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순회 회담으로 확인되고 담보돼야 된다. 그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제 DMZ 비무장지대에서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하겠다라는 안이 나왔어요, 언론에. 이제 뭔가 나오네요. 비무장지대 세계 평화공원의 후속 계획인데 네. 평화공원이라는 그건 일종의 문화죠. 네. 예. 근데 이 개성공단은 경제예요. 경제가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금강산 개성 외에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이나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업적을 남기고 싶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 자체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고무적이고. 문제는 이게 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나마 있던 정전협정조차도 무효화된 조건 하에서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북해야 되죠. 아니죠. 무조건 방북만 얘기하고 있었죠. 평화협정 체결돼야죠. 그렇죠.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되고 네. 사회자 노력하고 있어요. 네. 노력하면 성장 드라마. 노력하면 성장해. 네. 계속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거 닥터 하우스 패러디한 닥터 스테판인데 네. 이게 스테판이 너무 얌전해 점잖해서 네. 이 닥터 하우스는 얼마나 시니컬하고 그래요. 드라마를 안 봐서. 근데 그러니까 이 DMZ 세계평화공원이니 뭐 제2 개성공단 이런 얘기를 팍팍 내놓는 것은 네. 또 미국 의회에서 그것도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한다든지 뭐 나중에 뭐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결의를 한다든지 이런 예. 식으로 미국이 이를테면 당국자나 대통령이 한마디로 밀어주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네. 미국 전체가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준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런데 보세요. 만약 100%를 양보해서 금강산 관광체계, 뭐 개성공단 정상화, 당국자 간 고위급 회담, 장관급 회담으로 서울에서 합의가 됐다. 그래도 요거 DMZ 이거 장관들이 합의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이거야말로 이거 네. 순회회담으로만 가능하지. 없죠. 네. 다시 정리하면 금강산 건이든 개성공단 건이든 특히 이 DMZ 건은 순회회담에 걸맞는 의제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쏟아내고 있잖아. 예. 네. 장관급 회담은 며칠 뒤에 하자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닙니까? 12일이니까 며칠 뒤에요, 며칠 뒤. 오늘이 7일이죠. 예. 네. 5일 뒤에 장관급 회담 하자는 거야. 이렇게 급하게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6.15 때문에 언제부터 6.15를 생각했다고. 장관급 이상의 회담, 즉 남북 순회회담. 그 일정이 급한 거예요. 왜 급하겠어요? 북이 7월 27일 못 박아서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는 거야. 네. 이제 박근혜 정권 위에 있는 상전인 미국, 또 네. 미국 상전인 누구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움직여 놓은 거죠. 네. 압박은 미국이 한 게 아니고 북이 했어요. 그래서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이 총수들이 이미 다 굴복하고 합의한 대로 이제 미 정부 그리고 일 정부 네. 그리고 예. 남 정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한 거는 아베 총리 특사가 방북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예요? 남 정부가 장관급 회담 제안했잖아요. 이건 네. 팩트들이잖아. 팩트. 예. 네. 네. 이제 미 정부가 움직이겠지. 중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네. 또 미국의 국무부 라인 쪽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 재미난 거는 우리 정 실장이 더 잘 알 텐데 로버트 킹이라고 예. 이른바 대북 인권 특사예요. 예. 이 친구가 원래는 남해 오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 네. 그 전에 북의 외무성 부상을 베를린에서 만나고 예. 네. 그 직후에 남해 오는 일정을 취소했어요. 잠깐 우리 정 실장 보충 설명 가능해요?
역시 이것도 정 실장이 관심 밖에 있는 이미 미니트맨 별 관심이 없고요. 미니트 미팅에서 오성산에 관심이 많아. 소장님 얘기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내 DMZ 그거는 공을 봤는데 박근혜 머리에서 나온 게 또 아니더라고요. 얘기해봐요. 이게 이제 DMZ 그 평화공원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나왔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언론상에서는 이번에 그 당국자 간 회담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땡겨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뭘 했나 DMZ도 그렇고 네. 실제 정말 한 게 뭐가 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100일 동안 네. 뭐 했는지 참. 그 그 이제- 아파치 샀습니다. 아, 네. 마치. 아파치. 뭐 그 저기 뭐야 그 이제 당국자 회담도 되고 그러는데 좀 고무줄 좀 해주자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프로젝트 그 어떤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거예요. 예.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한다면 예. 환영할 일이에요. 그거 밀어줘야 됩니다. 우리도 밀어줍니다.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에 딸러서 또 새누리당의 대표까지 역임하면서 그쪽 그 수구 세력을 대표하면서 한 발언이나 행동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이라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6.15 공동 14선언을 이행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정말 그 큰 박수를 받고 민족의 지지를 그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그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래요. 그 뭐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민족인데 어떤 민족적 양심이나 뭐 일말의 민족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코리아 반도에서 이런 정도의 변화는요. 북미 간의 기본 구도가 짜여집니다. 미국의 그 동의, 비준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여기서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는 다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게 원래 본 주제하고 좀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짜여진 구도 하에서 지금 언행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객관적인 그 구조 환경, 그 배경 이런 것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게 닥터 스테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고 주로 해설하는 부분이고요. 네. 로버트 킹 그 대북 인권 특사가 베를린에서 북의 이영호 외무석 부상을 만나서 중요한 회담을 했어요. 네. 근데 이 킹이라는 사람은 육자 회담에 관여한다든지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를 푼다든지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말은 인권 어쩌고 하지만 북에 퍼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담당. 예. 그래서 퍼주기 담당.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베를린에서 만났다라는 거는 네. 퍼주는 목록을 북이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남에 와가지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시간이 없어서 급히 그거 다 취소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인 지금 그 실무를 진행시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그 코리아 반도의 그 정세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거고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곧 미국으로부터 또는 유엔이라는 이름 하에 북에 퍼주기가 예상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로 박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7일부터 8일까지 중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요. 동북아의 외교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박 정권의 그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DMZ에서의 세계평화공원이나 네.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이라든지 이것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돼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분명한 합의와 계획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안이고요. 네. 그렇다면 북미 간의 비공개로 합의가 됐다는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그 결과가 곧 북미 양자 간의 평화협정이나 또는 북미 중 또는 북미
중남 이렇게 3자 또는 4자 종전 평화 선언이든 네. 분명히 곧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단초가 이번에 그 중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그 중미 정상회담의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최용의 특사가 중국을 방문해서 예.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한 김정은 제1비서 제1위원장 최고사령관의 친서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북이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좀 내세워주고 예. 중간자로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이러한 외교적인 어떤 구도라든지 흐름을 만들어낸 것은 상반기에 진행된 북미 간의 군사적 대결입니다. 결국은 그 군사적 힘의 대결에서 외교적인 판세가 형성된 거고요. 네. 예. 예. 한편 현재 동북아에서는 평화협정과 비핵화가 쟁점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 북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할 그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이 재가동된 시설을 동결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카드는 가능하지만 이미 북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들 네. 아마 러시아하고 중국 수준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걸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닭이 웃을 일입니다. 이제 뭐 개도 웃고 소도 웃지만 이건 아마 닭이 웃을 거예요. 저 병진노 선까지 발표했는데. 그렇죠. 이건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북이 그 방금 우리 김 차장이 얘기했듯이 그 경제 건설,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당의 노선으로 채택하고 그 다음 날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법률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엄청난 양의 그 핵무기들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없애라고 한다면 어느 골빈 나라가 없애겠어요. 그리고 네. 더구나 미국이 매년 심할 때는 10차례 정도까지 북침 그 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 반도 주변에서 네. 남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그리고 올해는 BEA가 뜨고 네. 니미츠 핵 항모가 출동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북만 비핵화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북도 비핵화 노선이에요. 예. 대신 온 세계의 비핵화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비핵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동시에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네. 감축이죠. 군축이고 예. 그 회담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만 비핵화하는 거는 그거는 이건 강도적인 논리죠. 네. 그거 어느 미친 나라가 그걸 받아들이겠어.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남이든 다 립 서비스 수준이에요. 안 되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야. 그러나 정전협정은 얘기가 달라요. 정전협정이 뭡니까? 전쟁을 정지시킨 협정인데 이게 무효화됐다는 건 재개시된 거거든요. 예. 네. 전쟁 정지가 다시 무효화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고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평화보장 체계인데 구체적으로 그게 북미 평화협정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실 내용은 미군 철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핵무기든 재래식 무기를 코리아 반도에 반입시키는 거나 예. 그다음에 미국과 나아가 일본까지 가세하는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관철되지 않는 이상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거고 네. 지금 뭐 중미 간에 뭐 북일 간에 남중 간에 또 남북 간에 어떤 이 정상급 또 순회급 회담이 벌어져도 소용이 없어요. 한 방에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 우리 상반기에 실컷 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쟁점 중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관건적이지만 비핵화는 립서비스 수준이다. 그러니까 꺼낸 게 인권이에요. 인권. 6.25 전쟁 때도 53년에 이미 미국이 북을 점령할 수 없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게 명략 관화해지니까 네. 예. 건드린 게 뭐냐면 거제도 포로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거제도의 포로들이 북에 가길 싫어하니까 네. 남의
남도록 뭐 석방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조작을 해 들어가니까 그 거제도에 있는 그 포로들이 그 저항을 했죠. 그것을 힘으로 눌러서 엄청난 사상자가 났어요.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또 석방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분탕질을 쳐서 변화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특기예요.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그게 바로 인권이에요. 예.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가 이번에 라오스에서의 그 북송 청소년 건이거든요. 청소년. 네. 그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히 두 가지만 하면 네.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까지 북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예.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이 중국으로 나왔어요. 그 중에 여성들이 그 중국의 남성들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불법 체류 신분이니까 그 자식들이 국적이 없어요. 호적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꽤 됩니다. 네. 그 아이들인 거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국에서 이건 우리 중국 국적인 청소년들이다라고 하면 예.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니까 북에서도 북송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중국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고 북이 비행기를 동원해서 모셔간 거예요. 전 세계에 살기 힘들어서 그 나라를 나가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미국도 많고요. 남은 특히 많아요. 남에서 해외에 나간 이민자들이 다 뭡니까? 탈남자들이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그 어떻게 불법 체류 신분으로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을 남코리아에서 비행기로 모셔온 예가 있어요. 미국이 그랬어요. 다른 어떤 나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북이 인권에 문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북이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걸 입증하는 사례예요. 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데 북이 적십자 단체에서 이건 유임 납치다라고 성명을 냈어요. 네. 그래서 좀 추이를 좀 봤으면 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은 그런 무국적 청소년들이 남에도 많이 들어왔고요. 네. 수백 명이 넘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북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네. 그걸 남도 잘 알고 언론에도 보도도 많이 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에 북에서 낸 성명에서는 유인 납치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 유인 납치라고 하면 그 청소년들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예. 언론에 등장할 거예요. 그건 좀 지켜보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국에 있는 그런 무국적 청소년들을 가지고 이번에 수잔 솔트를 비롯한 요원들이 대북 공작을 담당하는 요원들이 네. 작업을 하나 한 거예요. 오랫동안 한 거를 이번에 터뜨리려고 했던 건데 네. 뜻대로 잘 안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이쪽 그 공작팀들이 오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청소년들이 북에 갔고 그 청소년들이 진실을 언론에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라든지 이쪽 공작팀은 전 세계 보수 언론들을 꽉 쥐고 있으니까 그 언론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네. 인권 공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진위가 아니고 예. 물량 공세인 거예요. 물량 공세. 네. 이미지예요. 이미지. 여러분들 무슨 그 사건이다. 뭐 간첩단 사건이다. 무슨 테러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 어떤 그 인권 유린 사건이다라고 얘기되는 것들은 예. 네. 진실보다는 그 언론의 홍수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진실에 별로 관심도 없어.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그냥 그 땡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융단 폭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죠. 그때는 슬그머니 그 사과나 해명 그 보도도 없어요. 그냥 용두사미로 넘어가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이 소년절이라고 6월 6일입니다. 네. 성대에 기념하고 그리고 이번에 마식령 스키장에서도 예. 청소년들이 이 스키장을 이용한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청소년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키장을 이용하는 나라에서 네. 그 지금 탈북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언론이 홍수로 내보내면
홍수에 휩쓸려 가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이러한 인권 공방이 현재의 국면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어요. 흠집만 내는 거야. 네. 그걸로 체면이라든지 뭔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인권을 가장 유린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하고 남코리아가 1, 2위를 다투잖아요, 서로. 그런 나라들이 누구의 인권 어쩌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눈을 본다고 하는데 네. 그런 비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과연 북에 이게 티눈이라도 있는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 원내대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관련 우리 업체들의 방북 신청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성과라도 먼저 내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함께 여는 것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습니다.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해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까지 좀 얘기가 길었기 때문에 이건 좀 간단히 얘기하죠. 예. 북이 이번에 그 5일날 제안한 것은 남에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얘기들은 다 받은 거예요. 남의 제안들을 그냥 받았기 때문에 네. 남이 거기에 토달 게 없어요. 새로운 것은 6.15 공동선언 그 민족공동행사와 예. 그 7.4 공동성명 그 기념행사예요. 네. 이게 새로운 건데 그 6.15 공동행사 민간급에서 하는데 6.15 공동행사 민간급으로 추진한 것을 남에서 그 반대했잖아요. 네. 이제 그 실무회담이 중국에서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허용하라는 얘기예요. 허용할 수 있어요. 그걸 허용하면 네. 그게 전반적인 대화 분위기에 긍정적이지 부정적이겠어요. 이 정도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통민봉간이라 이런 어려운 말까지 써가면서 네. 그 정도 가지고 고립될 당국이면 이제 그만둬야지. 근데 7.4가 초점이에요, 사실은. 네. 이게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그 네. 이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우락 예. 정정보부 장관이 북에 가서 그 1972년이죠. 합의한 내용이에요. 북에서도 박성철 부주석이 내려왔어요. 예. 박근혜 정권 띄워주는 거 아닌가요? 7.4면은. 예, 띄워주는 것도 있고 그게 네. 순회담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정희 그 대통령의 딸이잖아요. 네. 그거 유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7.4 공동성명의 그 내용은 아주 원칙적이고 예. 정당한 겁니다. 네. 예.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외세에 사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 자주적으로 하자는 원칙과 전쟁이 아니고 평화의 방법으로 예. 그리고 온 민족이 단결해서 그 역량으로 이루자는 거거든요. 네. 이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은 북이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고 할 때 예. 1980년 고려민주연방국 창립반환과 1993년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근저에 있는 원칙입니다. 대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친인 아버지가 합의한 원칙을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모토가 뭡니까? 이미지가 원칙이잖아. 원칙과 신뢰. 그리고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칙이면 아버지가 합의한 원칙만큼 중요한 원칙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 아버지의 그 이 정신이나 어떤 업적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잘 얘기한 거예요, 북이. 그러니까 7.4 공동성명이라고 한 것은 다시 정리하면 아버지가 합의한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원칙을 합의하지 않는 이유가 없는 거고 예. 네. 누구보다도 원칙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리고 남는 거는 이제 신뢰만 남는 거죠. 근데 신뢰 참 많이 하잖아. 신뢰 프로세스니, 신뢰니, 약속이니. 지난 대선 때 공약들은 별로 이행한 게 없는데 북을 상대로는 건 어려울 겁니다. 북과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쟁이거든요. 네. 합의했다 안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 그것이 북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네. 오성산에 올랐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네. 마식령에도 올랐어.
오성산으로 가느냐, 마식령으로 가느냐, 박근혜 정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어려울 거 없어. 아버지가 합의한 원칙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7.4 공동성명을 강조한 것은 뭐예요? 그 즈음에 방북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가 많이 진행된 거예요. 북미 간에. 그 로드맵을 따라가는 겁니다. 네. 지금 15일 전 12일에 장관급 회담하자. 12일에 장관급 회담했는데 15일에 민간급 행사를 못 하겠어요. 장관급 회담을 받으면 민간급 행사도 털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 며칠 뒤에 갑자기 장관급 회담이 잡히고 이 정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즉 남북 순회회담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고 북이 7월 4일을 강조했다는 건 7월 초란 얘기예요. 거의 점장의 수준이지. 예, 7월 4일날 가면 되겠는데요. 좀 전에 가야지. 7월 4일날 뭔가 그 기념하고 그러려면. 예. 그래서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삶이야말로 참 기구하죠. 형은 항일이라든지 반미라든지 그리고 진보를 평생에 걸쳐서 관찰한 대표적인 공산주의자의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동생은 만주공간 학교를 졸업한 친일 장교예요. 요즘 얘기로 하면 종일 장교지. 이 박정희야말로 일체라고 강조한 친구예요. 일체. 이름까지 바꿨잖아. 예, 혈서 구분. 예, 그렇죠. 삼각기마사오. 그리고 이 그 청와대에서 나중에 뭔가 그 기분이 좀 꿀꿀하고 네. 뭔가 그 저기 뭐야 뭐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그럴 때는 일본 군복을 입고 칼 차고 말 타고 돌아다니고 네, 그랬어. 그랬었어요. 사진도 있어요. 네. 아유. 그러니까 이제 해방 직후에는 또 그 형의 영향을 받아서 남로당 활동을 하다가 네. 또 잡혀서는 또 변절하면서 동지들 다 불었어. 네. 그러고 나서는 철저하게 미국의 앞잡이가 돼서 6.25 전쟁을 치르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쿠데타 한 거야. 네. 그리고 20여 년간 역시 철저하게 미국, 일본을 추종하는 정책을 폈고 네. 마지막에 가서는 비운에 간 거죠. 자기 오른팔 수한데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 거고 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 네. 이거 박근혜 대통령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몇 개국어를 하는 사람인데 네.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되고 기업구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네. 이거는 수완이 있는 사람인 거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 선친의 한을 풀 수 있는 네. 7.4 공동성명 이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신뢰로 담보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선친의 명예를 일부 회복하는 데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딸이 잘하면 아버지의 명예도 일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원칙과 신뢰. 덧붙여갖고 그 7.4 그 공동성명 관련해서 보면은 이게 북에서도 많이 배려했다는 생각과 함께 네. 약간 압박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2002년도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방북 당시에 그 7.4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북에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함께 네. 본인이 했으니까 지켜라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그 시사인에 나온 기사인데 예. 그때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박근혜 정치인이 회담을 할 때 배석했던 사람이 김설송이라고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딸이고 김정은 제1비서의 누나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박근혜 정치인 간의 회담 내용을 생생히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혹시 박근혜 정치인에게서 일말의 긍정성을 봤다면 북이 그런 부분을 참 잘해요. 아주 원칙적이면서도 융통성 있고 특히 조국 통일의 과정에서는 과거 불문의 원칙,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국 통일의 길에 나선다면 네. 손잡고 끝까지 간다. 이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최덕신도, 예. 문선명도, 정주영도 네. 다 북을 방북했고 최대로 환대했고 음. 그 과정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건은 박 대통령의 방북과 남북 순회회담인데요. 그 가능성과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그 말씀드렸듯이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남북 간의 그 공방은 순회회담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관급 다음이 뭐겠습니까? 최고위 급인 순회회담밖에 없어요. 네. 그 비무장지대 그 제2의 개성공단안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장관 정도 선에서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아니고요. 네. 물론 개성공단의 정상화, 금강산 관광의 재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김양건 그 부장이 내려와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남측의 통일부 장관과의 그 합의 수준에서 이것을 온 결의가 믿을 수 있겠어요? 특히 개성공단 입주 기업가들은 이번에 톡톡히 고생을 했는데 장관급 회담 정도로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이전에 순회급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그 깨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깼는데 네. 장관급이 이 합의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음. 예, 그리고 지금 6월 중에 중미 남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네. 북일 정상회담이 예견돼 있습니다. 음.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네. 그 6월을 넘기지 않지 않겠나. 늦어도 7월 초에는 7월 말에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베 총리로서는 대북카드가 절실한 때죠. 네. 그리고 남북 순회회담입니다. 지금 코리아 반도를 둘러싼 정상 외교가 어떻게 진행됐고 진행되는가 하면 5월 초에 미남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5월 말에 북의 특사가 중국을 방문한 일종의 북중 최고위급 회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6월 초에 중미회담, 6월 말에 남중회담, 그리고 6월 또는 7월 초에 북일회담. 이렇게 되는 조건 하에서 남북 순회회담이 빠질 수 있겠어요? 그런 큰 변화에 네. 남과 북이, 북과 남이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회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문제는 이것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움직인 거죠. 상반기 대결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93년, 94년, 또 98년, 200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다 비슷했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대결 상태가 외교적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고 그것은 미국 측에서 대화를 제안했고 합의했고 나중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또다시 군사적 대결 상태가 재현되고 어쨌든 북미 간의 군사적 대결 상태가 정리되면서 미국 측 거기에는 일본과 남도 포함되는데 이쪽으로부터 시작되는 대화가 있다는 거죠. 가령 94년에 카터가 가서 남북 순회담을 합의한다든지 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네. 또는 2002년과 2004년에 고이즈미의 방북 이런 것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를 보면 오늘을 알 수 있고 내일이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98년도 북미 대결전이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을 방북시키고 2006년에 북미 대결전이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방북시킨 사례가 네. 이번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여기서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번에 정말 북이 전쟁을 하려고 작심하고 상반기 북미 또는 반미 대결전을 전개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참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군 나토 개입 없는 조국 통일 대전이라는 이안이 아니고 네. 북미 평화협정과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사안이죠. 그럼 그 사안과 사안의 절충이 되느냐? 사안은 9.19 공동성명과 14선언 이행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다시 그 확인하고 이행하자라고 하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전협정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는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라든지 또는 3자, 4자 종전평화선언이라든지 네. 사실 이 종전선언은 14선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4선언 이행과 충분히 그 조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미 평화조약이
실질적으로 3, 4자 종전평화선언을 통해서 관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기 때문에 네. 북이 미국과 전쟁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대화, 말로 풀겠다고 할 때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상대의 체면이라든지 상대의 어떤 입장이라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 관철한다는 것은 그건 항복이지 회담이 아니거든요. 예. 예. 지금은 이제 회담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런 절충, 즉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어떤 표현상의 측면에서는 받아주고 네. 북측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관찰하는 모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러면 낮은 단계 연방제 14선언은 뭐냐? 사실 14선언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예요. 14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입니다. 강령이란 말이 어려우면 네. 요즘에서는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종착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거치는 중간역이에요. 그러니까 14선언이라고 하는 역을 거치면 네. 통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연방제라는 노선에서 낮은 단계라는 중간역을 거쳐서 높은 단계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14선언을 이행하는 확고한 의지와 담보예요.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합의를 얼마든지 무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6.15 14선언 이행의 의지만이 아니라 그 담보를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명박 시절이 재판되고 올 상반기에 극단적인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엔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7.27. 예, 그 전까지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겠네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방북이고 순회담이에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반증 중에 하나로 재미난 게 그 DMZ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이라든지 제2의 개성공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평화공원이라든지 개성공단이 이렇게 되면 실제로 투자를 하는 것은 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징표는 돈을 쓰는 거예요. 예, 확실하죠. 그 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든 남이든 뭐 퍼주기 한다, 대북송금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가 될 때는 이미 얘기가 됐다, 끝났다. 이면에서 북미 간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로버트 킹 퍼주기 대사, 미국이나 유럽이나 국제연합이나 세계적인 측면에서 퍼주기가 진행될 겁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진보평화 통일 세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요. 분명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긍정적이면서도 다소 혼란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라는 변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북미 평화협정 남북 순회담을 강조해야죠. 남북 순회담을 통해서 6.15 14선언 두 선언 이행의 의지가 담보돼야 됩니다. 네. 그것을 강조해야 되고요. 3, 4자 종전 평화선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북미 양자 평화협정이죠. 그래서 그 본질을 주목하고 구호를 정확히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당면에선 6.15 공동선언 민족 공동행사가 잘 치러져야 되겠습니다. 그 실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에서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실무 준비도 잘 되고 실제 행사가 잘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 순회회담은 상층 통일전선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층이 중요합니다. 하층 통일전선에 기초해야만 상층 통일전선도 힘을 받고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또한 하층 통일전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층 통일전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급 행사와 당국 간 대화가 함께 굴러가야 되는 두 수레바퀴라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일이 되려면 당국이 움직여야 합니다. 박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가느냐, 이명박 정권처럼 가느냐, 후자라면 상반기 봤듯이 전쟁이죠. 네. 전자만이 유일한 평화 노선입니다. 과연 그 박 정권이 어느 길로 가는지 좀 지켜볼 일이고요. 네. 상반기에 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아직도 그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남아 있다는 거. 아까 정 실장이 강조했습니다마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오성산에 올랐다는 거 예.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 중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특히 새누리당까지도 대화를 강조하는 판이거든요. 오늘도 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민주당만이 아니라 그 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한마디 들었는데 새누리당까지도 대화를 강조하는 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예전처럼은 못할 겁니다. 중앙일보는 조금 다르게 나가는 것 같아요. 종편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 수구 세력 나아가 보수 세력이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 이미 결정을 내렸고 네.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보 평화 통일 세력은 총적으로도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행 예. 당면에서 6.15 공동선언 민족 공동 행사가 잘 치러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세가 말씀대로 군사적 대결 국면에서 외교적, 통일지향적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이 급진전되는 등 정세 변화에서 청신호가 감지되는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세 변화의 부정적인 언행들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박 대통령의 방북과 남북 순회회담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